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최종 해법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나올 우리 정부의 해법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결국 이끌어내지 못하고 우리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해법안을 발표한다면 일본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답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해법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외교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료 가능성을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최종 해법안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소송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해결에 나서는 건데 3.1절 기념사에서도 드러난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란 표현이 담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을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가 기업들에게 한국인 유학생 장학금 사업 등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에 일본 피고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데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과거 담화 계승은 당연한 것으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될 거는 일본의 사과와 일본의 배상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작전과 전략을 짜야 되지 우리의 판결을 없애려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가운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등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미국 측의 강제동원 해법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개선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투표인데 첫날부터 투표율이 34%를 넘어서면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의 불공정성과 땅 투기 의혹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투표 첫날. 당원 선거인단 83만여 명 중 29만 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면서 첫날 투표율이 34.7%를 기록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론 가장 높은 투표율로 지난 2021년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의 첫날 투표율 25.8%보다 높았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선거 막판까지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대를 찾아 젊은 층 표심 공략에 나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기현 지지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는 보도 등을 거론하며 전당대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규정에도 위반되고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됩니다. 이 사건이 명백하게 수사되고 이 증거가 정말 진실이 밝혀져야만이. 김기현 후보는 안 후보가 대통령실과 선관위를 탓하며 어깃장과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경북과 부산을 찾아 전통적 당심에 호소하며 원팀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내 후보들끼리 과도한 비방이나 가짜 뉴스를 통한 흠집 내미가 너무 심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남 순천 등을 방문한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을 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태풍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개혁의 목소리들이 모여가지고 천하람 태풍이 돼서 윤핵관들이 쌓아놓은 기득권의 성을 완전히 날려버릴 겁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사건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이다. 이재명 당 대표가 역할을 제대로 좀 못하고는 계속 이제 불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당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투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며 오는 8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대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한 차례 1대1 토론을 벌인 뒤 다시 투표를 거쳐 12일에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나온 무더기 이탈표를 놓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란표를 색출한다며 당원 제명 명단까지 인터넷에 나돌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내부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낙선 국민의힘 첩자 명단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른바 수박 명단이라며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이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된 게시물도 있습니다. 당사 앞에서 벌어진 수박 깨기 집회에 이어 문자 폭탄과 게시물까지 당내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단들이 틀린 것이 많고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당내 갈등은 상대 진영이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의원들 간의 갈등은 오히려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는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향후 사퇴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논란 가열의 촉매제가 된 겁니다. 당 지도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총선 공천 문제로 확전된 공방은 갈수록 가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서울 도심 먹자골목에서 행인 8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음주운전자는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여자 핸드볼 선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중명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행인들을 덮칩니다. 차에서 뛰쳐나온 운전자는 놀란 듯 입을 가린 채 차에 치인 행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지난달 25일 밤 20대 여성 김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6%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던 80대 노인 등 행인 8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여자 핸드볼 선수였습니다. 김 씨는 현재 삼척시청 실업팀 소속으로 국내 리그에 출전해 왔는데 지난달 부상을 입고 최근 재활훈련을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에서 재활 중이라 저희가 알지를 못했는데 가장 최근 경기 출전이 언제 혹시였습니까? 2월 초인 것 같은데요. 구단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 당사자니까 잘못 편의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사고 경위는 일단 보고는 받았고요. 경찰 결과 조사에 따라서 이제 징계라든가 이런 건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죠. 어제 퇴근 시간대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게임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도 특사경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낮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벌목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10m 아래 비탈길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7살 남성 운전자가 굴착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동료 작업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분쯤 대구 달서구 대덕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구 밀집 지역 인근이어서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장비 49대와 대원 17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충남 부여와 충북 제천, 전남 화순, 대전 등 전국 5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에 발생한 산불만 53건에 달하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자 산림청도 산불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꼭 1년 전 오늘이었죠.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안에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났었습니다. 무려 213시간 43분을 내리 타올랐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인 2만 500여 헥타르의 산림을 집어삼키면서 역대 최장 시간, 최대 피해 면적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는데요.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그 참혹했던 현장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이하라 기자가 1년 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 울진 한울원전이 내려다 보이는 강원 삼척시 원더급. 하늘에서 본 백두대간은 불이 꺼진 지 1년이 흘렀지만 숲을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까지 넘어온 화마는 주변 지역을 고스란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주택 30채가량이 불에 타며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던 동해시 묵호등대 일대. 저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수십 채가 잿더미로 변한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주변으로 폐허가 된 집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제가 지난해에도 왔었던 불에 탄 펜션인데요.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조망하던 숙박업소의 통유리는 화염에 모두 깨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건물은 새카맣게 그을린 채 뻥 뚫려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철거를 마친 빈 집터와 미처 치우지 못한 가재 도구만이 을씨년스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망상 저쪽으로 대피령은 내렸는데 순식간에 불길이 화염이 쌓였으니까 결국에 공설운동장 저 망상 그쪽으로 대피는 시켰어요. 산불이 휩쓸고 간 야산에는 아직도 검게 탄 나무들이 쌓여 있습니다. 검게 탄 나무의 밑동을 베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사된 나무가 이제 부패돼서 추후에 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훼손된 숲은 인공조림과 자연회복 방식으로 복원될 예정이지만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수십 년은 지나야 합니다. 전에 세월이 언제 오나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산불 피해지는 여전히 처참하게 남아있고 대형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1년 전 화마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주택에 살고 있고 송이 농가들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민둥산이 돼버린 경북 울진의 한 야산. 아직 벌목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곳엔 까맣게 타 죽은 나무만 가득합니다. 송이를 채취하던 소나무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서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일대 소나무가 모두 이렇게 산불에 타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산불 이후 울진군의 송이 생산량은 70%가 줄었습니다. 4, 50년 뒤에 소나무림이 이렇게 형성이 돼도 송이 포자 자체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때 다시 송이가 날라는지 그거는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송이 농가들이 더 막막하고 답답하고. 산불로 집을 잃은 울진 지역 이재민 164세대는 1년째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조립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내년 4월까지여서 1년 뒤면 이 집들도 모두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성금과 보상금을 받아 지낼 곳을 찾거나 다시 짓기라도 하지만 세입자였던 이재민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동네가 불나고 나서 엄청 비싸졌어요. 집세도 비싸졌고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막막하죠. 산불은 어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산불 이후 도루묵 생산량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지금쯤 갯바위에 검게 달라붙어 있어야 할 미역도 올해는 채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민들은 불이 난 산에서 바다로 흘러내려온 시커먼 잿물을 의심하고 있고 울진군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50년을 이 바닷가에서 생활하고 태어났고 고향이나 한 가지인데 이런 현상은 극히 드문 현상이라 산불로 인한 그 피해가 있지 않느냐. 1년이 지났지만 생계수단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주민들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미국과 태국 그리고 우리 해병대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상륙작전을 벌이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 도중 우리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우리 군이 최신형 대형 수송기를 급파해 오늘 국내로 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은밀하게 해안가로 접근합니다. 수색대가 발견한 적 진지를 미군과 태국의 전투기 편대가 미사일로 초토화시킵니다. 곧이어 하늘에선 공수부대가, 바다에선 연합군 병력을 태운 우리 상륙 돌격 장갑차가 돌진합니다. 지난 28일부터 태국에서 진행 중인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한 우리 해병대가 미국, 태국 연합군과 실전을 가정한 해안 상륙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우리 해병대 부사관 1명이 상륙훈련 예행 연습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갑차에서 내려 돌격하다 움푹팬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은 겁니다. 당시 들것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현지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사관은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급히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 현지 지휘관은 상부에 부상자 국내 후송을 요청했고 공군은 어제 저녁 다목적 수송기 KC-330을 급파했습니다.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전 7시 귀환한 부사관은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군은 오는 8일 민항기로 후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현지 의료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후송을 위해 수송기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훈련 중 다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수송기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220여 명 외에도 장갑차와 자주포까지 보내 상륙 전력의 핵심 역할을 한 우리 해병대는 오는 10일까지 현지 학교 건축과 한국어 교실 개설 등 인도적 지원 활동도 펼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최근 고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생활은 보장하면서 편의시설은 함께 쓰는 공유형 주택에 대한 인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약 20제곱미터 넓이의 복층 구조의 거실과 화장실. 보기엔 일반 원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층 내려가면 운동, 영화 감상, 또는 파티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걸 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유 주거형 주택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인태근 씨도 반년 전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부담이 큰 데다 전세 사기 걱정도 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세 돌려받는 거에 관련돼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공유 주거는 침실, 화장실 등은 세대별로 쓰고 주방과 거실 등 기타 편의시설은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년 전 등장해 약 15,000세대까지 늘었습니다. 주로 역세권, 대학가 등에 있어 20대에서 30대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공용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놀러 왔던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원룸형 월세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싸다곤 할 수 없지만 대형 건설사나 시행사가 입주부터 시설 운영까지 책임진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좀 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공간에 필요한 만큼 살고 또 안 맞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청년 1인 가구들은 지금 도심의 집값이나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공유주거는 가성비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2021년 현재 약 716만 가구, 4년 만에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 시장에도 달라진 세태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주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대학생 시절 만취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가 사고 23년 만에 모교 강단의 교수로 서게 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은 사고와 잘 헤어질 수 있었다며 다른 지선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개강 첫날, 이화여대 강단에 선 한 교수가 학생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과목 이름은 장애인 복지론, 영어 강의입니다. area of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y and there are some individual assignments. 지난 2000년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학생이던 이 교수는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7중 추돌 사고로 온몸의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 뒤 사회복지학과로 전공을 바꾼 이 교수는 미국 유학 등을 거쳐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인상적인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의 수업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장애인을 disabled people이라고 부르지 말고 people with disabilities라고 부르자고 하신 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바꾸자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좀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마친 이 교수와 교정을 거닐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편안하게 저를 또 받아주어서 굉장히 긴장했던 거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출발이었어요. 어떠세요? 지금 캠퍼스에 앉아 계신데? 집에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좋네요. 이 교수는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당했다 대신 만났다라고 쓰면서 잘 헤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해피엔딩이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이렇게 또 다른 지선이들을 응원합니다. 이게 어떤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건가? 라는 기대를 하실까? 나는 그럼 또 왜 그러지? 좀 그런 자신에 대한 또 자책을 하실까 봐 좀 걱정스러운데 이 모습 그대로 살아있어줘서 좋아 라고 해주는 그 응원이 결국은 좀 힘이었던 것 같아요.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길. 노동계는 이 길이 견고한 울타리에 막혀 있다고 말합니다. 울타리 바깥의 노동에 대한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노사정 대타협 기구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내홍까지 일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14%, 울타리 밖에 있는 86% 노동자들은 안쪽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 부르기도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전문위원 14명 대부분은 교수와 학자들입니다. 민주노총 출신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유일한 노동계 인사입니다. 국민들은 우리 편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의 노동에 대해서 바깥 노동이 화가 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체계를 고치려는 정부의 노동 개편안은 의지와 달리 실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법 개정은 어려워 사회적 대타협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입장입니다. 기득권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들의 힘을 빼면 그게 정말 그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는 전체 노동자의 하향 평준화만 있을 거라며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조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거든요. 정규직의 임금이나 복지를 줄여서 비정규직들을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래서 결국에는 부가 집중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이거든요. 가입할 노동조합조차 없는 노동약자들은 양대 노총의 양보와 타협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시각점은 늘 밑바닥에 있어야 한다. 우리 조합원들의 처지가 상위 50%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위 50% 그 바깥 노동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게 전태일의 정신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계에 대해서 뭐 해를 끼치거나 그런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노조가 없고 임금도 대기업의 40% 수준만 받는 기업에 감동받았다. 인터뷰 당일 김문수 위원장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려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1 포항이 수원FC를 꺾고 2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수원FC 이승우 선수는 비디오 판독 끝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포항은 원정에서도 강했습니다. 시작 7분 만에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고영준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골로 인정됐습니다. 전반 32분엔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격압 상황에서 정재희가 2경기 연속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홈팀 수원FC도 후반 시작과 동시에 추격에 나섰습니다. 무일로가 머리로 팀의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포항 골문을 열지 못했고 후반 막판엔 이승우가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처음엔 경고였지만 비디오 판독 이후 카드 색깔이 바뀌면서 씁쓸하게 팀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2연승을 달린 포항이 리그 1위를 질주했습니다. 승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전은 난타전 끝에 인천과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경기 내내 장군 멍군이 계속됐습니다.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전반을 마친 양 팀은 후반에도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후반 21분 대전이 역전에 성공했지만 인천이 10분 만에 다시 2대2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35분엔 인천이 다시 경기를 뒤집었지만 대전의 막판 공세를 버텨내지 못하고 3대3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나란히 첫 승 도전에 나선 제주와 대구는 1대1로 비겼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WBC 대표팀이 일본 오사카에 입성했습니다. 여기서 2차례 연습 경기를 갖고 결전지 도쿄로 이동합니다. 오사카에서 이명노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짧은 고척돔 훈련을 마친 대표팀이 검은색 단복을 입고 출국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의 환송 속에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무한한 영광과 책임감과 여러 가지 무게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삼고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대표팀의 첫 번째 도착지는 오사카였습니다. 조직위에서 제공한 차량을 통해 숙소에 도착한 대표팀은 내일 공식 훈련을 시작으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갑니다. 늦게 합류한 에드먼과 김하성의 호흡, 그리고 투수 컨디션 점검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에드먼 선수는 워낙 살갑게 잘 선수들한테 잘 다가오는 것 같아서 분위기는 정말 좋고 다 같이 좋은 성적 내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도쿄돔과 마찬가지로 돔구장인 이곳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대표팀은 오릭스, 한신과 대회 공식 연습 경기를 치른 뒤 도쿄로 이동합니다. 오사카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시원한 한판승으로 2년 만에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한 유도 김원진 선수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그랜드슬램 남자 60kg급 결승전에 나선 김원진. 무릎 부상을 극복하고 7달 만에 나선 대회에서 자신보다 10살 어린 선수를 상대로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는데요. 상대 선수의 왼팔 업어치기를 잘 피하더니 그대로 대치기로 한판승을 따냅니다. 역시 경험은 무시할 수 없죠. 2년 만에 국제대회 금메달, 전 세계 랭킹 1위의 실력 여전하네요. 다음은 나폴리의 벽 김현재 선수입니다. 몸을 날려서 상대 슈팅을 막아내고 영리한 반칙으로 상대 역습도 차단합니다. 공격수보다 더 빠른 속도도 여전하죠.
아쉬웠던 건 바로 이 장면. 골대를 맞고 나온 공 헤더로 연결했는데 이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나폴리도 이 아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1대0으로 패하면서 리그 연승 행진을 8경기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은 독일 프로축구입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가 걷어낸 공을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합니다. 물수제비를 연상시키듯이 2번의 바운드로 수비를 뚫어냈네요. 지금까지 스토플레이였습니다. 네, 미국 여자 대한농구에서 나온 끝내기 3점 슛입니다. 시간에 쫓겨 던진 슛, 백보드 맞고 정확히 림을 갈랐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꽃지도를 펼쳐볼 시기에 산불 위험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3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지금도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수도권과 동쪽 대부분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죠. 특히 월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조건인 만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구름의 양은 더 줄고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는 서풍은 지속돼서요.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16도, 광주가 18도까지 올라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가겠고요. 현재 서울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대비 2배가량 치솟았는데요. 앞으로 4나흘간은 대기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관리도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먼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겠고 제주로만 빗방울이 스치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과 대구 경북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3도, 대전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더 크게 올라서 서울 16도, 강릉과 대구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